여러분, 평생을 모아온 퇴직금이 단 5일 만에 사라진다면 어떻겠습니까? 62세의 한 여성은 은퇴와 동시에 15억 원을 손에 쥐었지만 단 며칠 만에 모든 것을 잃고 반지하 방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녀의 눈물 어린 고백 속에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3월의 어느 금요일 오후 은행 창구 앞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통장을 내밀 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고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퇴직금 입금 확인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 여성의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맺혔습니다. 15억 원. 숫자로는 간단하지만 그 안에는 30년이라는 시간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가 넘어 퇴근하던 날들, 주말에도 회사 행사를 챙기던 시간들, 승진은 남자 후배들에게 먼저 돌아가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세월들이 모두 이 숫자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서자 봄볕이 따스하게 얼굴을 감쌌습니다. 여성은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릴 필요도 회의 시간에 맞춰 뛰어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꽃집 앞을 지나다 장미 한 다발을 샀습니다. 평소라면 사치라고 여겼을 일이지만 오늘만큼은 자신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3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요. 집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5평 아파트. 10년 전 대출을 받아 장만한 이곳은 이미 대출금을 모두 갚아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베란다에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이 베란다를 작은 정원으로 만들 시간이 생겼습니다. 토마토도 심고 상추도 키우고 봄이 오면 꽃씨를 뿌려볼 생각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통장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15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앞으로 30년을 살아도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매달 생활비로 200만 원씩 쓴다 해도 계산해 보니 60년은 거뜬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쓰지는 않겠지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묘한 불안감이 가슴 한편을 짓눌렀습니다. 평생 월급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주어진 거액의 돈은 축복인 동시에 부담이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얼마나 될까?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이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지 않을까? 저녁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퇴직금 들어왔어요? 응, 오늘 확인했어. 축하해요. 이제 좀 쉬세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돈을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하지만 직접 묻기는 조심스러운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누가 투자하라고 하거나 그러면 절대 하지 마세요. 요즘 사기꾼들이 정말 많아요. 알아. 엄마가 그렇게 어리석니? 전화를 끊고 나니 아들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물론 사기는 조심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이 돈을 그냥 묵혀둘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15억이면 작은 상가 건물 하나쯤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여러 개의 원룸을 사서 월세를 받는 게 나을까? 요즘 주식이 좋다는데 주식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 하지만 주식은 위험하다고들 하던데.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생체 시계가 금방 바뀔 줄 알았는데 여전히 7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30년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동네를 산책하는데 오랜만에 만난 이웃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퇴직하셨다면서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이제 좀 쉬려고요. 퇴직금 받으셨죠? 요즘 은행 이자가 너무 낮아서 걱정이죠? 제 친구 중에 재테크 전문가가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안전하면서도 수익률 좋은 상품 많이 알고 있대요. 순간 귓가가 번쩍했습니다. 마침 고민하던 차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아,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그래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집으로 돌아와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습니다. 화분의 흙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보수적으로만 가면 물가 상승을 따라갈 수 없을 텐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아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최근에 퇴직하신 분이신가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그리고 제가 퇴직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요? 말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조심하기만 하면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닐까? 세상에는 분명 좋은 투자 기회도 있을 텐데 사기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날 오후 오랜만에 옛 직장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퇴직 축하한다며 저녁 식사를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동료는 자신도 2년 전에 퇴직했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퇴직 후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 그리고 자연스럽게 재테크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은행에만 넣어뒀는데 이자가 너무 적더라고. 그러다가 좋은 분을 소개받았어. 그분 덕분에 요즘 괜찮은 수익을 올리고 있어. 귀가 솔깃했습니다. 동료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일한 사이니까요. 혹시 나도 소개받을 수 있을까? 물론이지. 내가 연락처 줄게. 한번 만나서 상담받아봐. 절대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명함 한 장을 건네받았습니다. 거기에는 깔끔한 글씨로 이름과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산관리 전문가. 마음 한편에서는 아들의 경고가 울렸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함을 손에 쥐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전화를 해볼까 말까? 30년 동안 모은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이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결정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설쳤습니다. 꿈속에서는 통장의 숫자들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때로는 완전히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을 때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지만 멀리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하루가 될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명함을 꺼내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전문가 박준호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신뢰감이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나이대의 안정적인 톤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제 동료 소개로 연락드렸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언제 한번 뵙고 상담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번 주에 시간 되시나요? 그렇게 약속은 쉽게 잡혔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 강남에 있는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날까지 이틀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말까? 하지만 말하면 분명 반대할 것이 뻔했습니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만 들어보고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너무 격식을 차리면 어색하고 그렇다고 너무 편한 옷을 입으면 가벼워 보일 것 같았습니다. 결국 단정한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선택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퇴직 전 출근할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약도를 보며 걸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봄볕이 쏟아졌습니다. 10층짜리 건물 5층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책상 2개와 소파, 그리고 벽면에는 각종 자격증과 상패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준호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명함에서 본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인상은 온화했고 정장 차림이 전문가다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소파에 앉자 따뜻한 차 한 잔이 앞에 놓였습니다. 퇴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겠어요. 감사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퇴직금 관리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은행 이자는 턱없이 낮고 그렇다고 주식이나 부동산은 위험하게 느껴지시고 정확히 자신의 마음을 짚어내는 말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상품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겁니다. 원금은 100% 보장되고 매월 3%의 수익을 드립니다. 3%라는 숫자가 귓가에 꽂혔습니다. 15억에 3%면 매달 4,500만 원입니다. 그 돈이면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원금 보장이요? 정말인가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데 이미 계약이 확정된 프로젝트들이라 안전합니다. 여기 실적 자료 보시죠. 그가 건넨 서류에는 그럴듯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수익률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고 투자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투자하셨나요? 네, 지금까지 120명 정도 되십니다. 대부분 퇴직하신 분들이에요. 다들 만족하고 계시죠? 숫자들이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미 투자했다는 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할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계약서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정식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변호사 검토도 받은 서류예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는 두툼한 계약서 샘플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서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급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더 안심이 되었습니다. 급하게 재촉하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신뢰를 주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매달 4,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돈이면 아들도 도와줄 수 있고 자신도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응,
그냥 나갔다가 들어가는 중이야. 어디 가셨어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대로 말하면 걱정할 것 같았습니다. 친구 만나고 왔어. 엄마, 혹시 이상한 투자 제안 같은 거 받으신 거 아니죠? 아들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걱정 마. 엄마가 그렇게 어리석게 보여? 그게 아니라 요즘 퇴직자들 대상으로 사기가 정말 많다고요.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알아. 조심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은 걱정하는 건데 왜 자꾸 자신을 어린애 취급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 받아온 자료들을 펼쳐놓고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은 명확했고 계약 조건도 분명해 보였습니다. 원금 보장, 월 3% 수익. 이보다 좋은 조건이 어디 있을까요? 그날 밤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고 왔어. 정말 괜찮은 것 같더라. 그렇지? 내가 말했잖아. 나도 벌써 1년째 투자하고 있는데 한 달도 안 빠지고 수익금 들어와. 통장 찍히는 거 보면 기분 좋아. 동료의 말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1년이나 투자하고 있다는 게 무엇보다 큰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을 굳혔습니다. 박준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내일 오셔서 계약 진행하시죠. 그날 저녁 아들이 저녁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퇴직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행에 넣어뒀어. 걱정 마.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왜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아들의 반대를 듣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 정말 아무데도 투자하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원금 보장의 높은 수익률 보장한다는 건 100% 사기예요. 알았어. 엄마가 바보야?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통장과 도장을 가져갔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15억 원 전액을 송금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달 말부터 수익금이 입금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박준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일까요? 불안일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다음 달이면 첫 수익금이 들어온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결정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돌아온 그날부터 매일이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달력을 보았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앞으로 며칠이 남았는지 세어보곤 했습니다. 첫 수익금 4,500만 원이 들어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계약 후 이틀째 되던 날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박준호에게서였습니다. 투자 감사합니다. 곧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였지만 마음이 놓였습니다. 연락이 온다는 것 자체가 안심이 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베란다 화분에 토마토 모종을 심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매달 수익금이 들어올 테니 작은 텃밭 상자도 더 사고 꽃씨도 주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흙을 만지작거리며 웃음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회사에 묶여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오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시간 되면 집에 갈게요. 오랜만에 엄마 손맛 좀 보고 싶어서요. 그래, 와라.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엄마, 힘들면 그냥 외식해도 돼요. 무슨 소리야? 이제 시간 많아. 천천히 해줄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에게도 용돈을 좀 더 넉넉하게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 장난감도 사주고 명절 때는 좀 더 여유 있게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닷새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7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통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직 15억 원이 빠져나간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돈이 되어 돌아올 거라는 생각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문득 박준호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특별한 용건은 없었습니다. 그냥 투자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전화하면 바로 받던 사람인데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신호음만 계속 울렸습니다. 5번째 신호음이 지나자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바쁠 수도 있고 회의 중일 수도 있고 운전 중일 수도 있었습니다. 1시간 후에 다시 전화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급한 건 아니고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시간 되실 때 전화 부탁드립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오후 3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신호음조차 울리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화권 밖에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을 수도 있고 분실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명함을 꺼내 사무실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신호음도 없이 바로 끊어졌습니다.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녁 6시 아들에게서 퇴근길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아직.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안 좋으세요? 말해야 할까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었습니다.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좀 피곤해서 그래. 푹 쉬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전화를 끊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사무실로도 전화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강남 사무실로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세요? 박 선생님? 조용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옆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나왔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여기 자산 관리하시는 분 계신데요. 남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며칠 전에 이사 나갔던데요. 3일쯤 됐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사를 나갔다고요? 며칠 전에?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급하게 나가시더라고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한 계단씩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는 듯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처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민원실 창구에 앉은 경찰관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투자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 접수하시겠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피해 금액이 얼마죠? 15억입니다. 경찰관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15억 원이요? 전액을 한 번에 투자하신 겁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의 눈빛에 안타까움이 스쳤습니다. 일단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 돈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 해외로 빼돌리거든요. 해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돈이 이미 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회의 중일 것입니다. 끊지 못하고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큰 실수를 했어. 아들이 달려온 건 1시간 후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그녀를 보자 아들은 말없이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내 말을 들을 걸 그랬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깨를 감싸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멈췄을 때는 이미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는 다녀오셨어요? 응. 신고했어. 근데 돈 찾기 어렵대. 일단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겠네요. 아들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미안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통장 잔액은 200만 원 남짓. 매달 나가는 관리비와 공과금, 생활비를 생각하면 2달도 버티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가 자신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은 수법으로 당했고 총 피해액은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박준호는 가짜 이름이었고 사무실도 한 달 단위로 임대한 것이었습니다. 돈은 이미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고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단 5일 만에 증발했습니다. 일주일 후 딸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우리가 가족인데 왜 혼자 끙끙 앓고 계셨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을 잡아줬습니다. 미안해. 사과는 무슨.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집의 월세는 80만 원, 관리비는 15만 원이었습니다. 식비와 교통비까지 합치면 최소 15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엄마 나이에요? 아직 건강해. 뭐든 할 수 있어. 그날부터 구인 광고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아파트 경비, 청소일.
60대를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급여도 최저임금 수준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액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한데 다음 달부터 월세를 좀 올려야 할 것 같아요. 100만 원으로요. 20만 원 인상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집주인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월세 50만 원 이하로 검색했습니다. 나온 매물은 대부분 반지하나 옥탑방이었습니다. 이틀 후 근처 반지하 원룸을 보러 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습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어서 해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방 크기는 지금 거실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월세 45만 원에 보증금 500만 원입니다. 중개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로 하겠습니다. 이사 날 아들과 딸이 와서 도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가구들 대부분을 처분했습니다. 옮긴 건 옷가지와 이불, 그리고 몇 개의 화분뿐이었습니다. 반지하 방에 짐을 풀며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아니야. 너희도 아이 둘 키우느라 힘든데 엄마까지 가면 안 돼. 그래도 괜찮아. 여기도 나쁘지 않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고 벽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첫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달을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평생을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제는 반지하에서 혼자 누워 있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거의 들지 않는 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였지만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고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켜자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복지관입니다. 경찰서를 통해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일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방문해 주세요. 문자를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복지관이라니 자신이 복지 대상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았는데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서자 40대로 보이는 여성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또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정부 지원금과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 경력이 있으시니까 복지관 사무보조 일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 3일 하루 4시간 근무해요. 많지는 않지만 월 70만 원 정도 됩니다. 70만 원. 예전 같으면 적다고 생각했을 금액이지만 지금은 큰 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복지관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문서 정리, 전화 응대, 행사 준비. 간단한 일들이었지만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월급 7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월세를 내고 식비를 마련했습니다. 빠듯했지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복지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 한 여성이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순자예요. 여기서 자원봉사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순자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녀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5년 전에 투자 사기로 전 재산을 잃었어요.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죠.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아요. 돈은 없지만 마음은 편해요. 여기서 봉사하면서 보람도 느끼고요. 그녀의 말이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인생이 끝난 건 아니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그날 밤 반지하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났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조금씩 천천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다. 창밖으로 누군가의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작은 창문 사이로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반지하 생활이 석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습기와 어둠이 견디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적응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제습기를 돌리고 낮에는 작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베란다에서 키우던 화분들도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해가 잘 들지 않아 잎이 누렇게 변하긴 했지만 그래도 살아 있었습니다. 복지관 일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규칙적인 생활이 삶에 리듬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았습니다. 혼자 반지하 방에만 있으면 자꾸 어두운 생각이 들었는데 복지관에 가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순자는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일이 없는 날에는 함께 동네를 산책하거나 복지관 도서실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돈이 들지 않는 소소한 즐거움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가 물었습니다. 후회돼요? 그 투자한 거? 솔직한 질문이었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되죠. 매일 후회해요. 하지만 계속 그 생각만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 2년은 정말 지옥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돈은 잃었지만 내 인생이 끝난 건 아니라는 걸요. 그녀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아픔을 겪고도 다시 일어선 사람이 있구나. 주말이면 아들이나 딸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좁은 방이 민망했지만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방바닥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좀 어때요? 응, 괜찮아. 복지관 일도 재미있고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들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혼자 해볼 수 있어. 너희는 너희 생활 잘하면 돼. 사실 아이들에게 도움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걱정을 끼쳤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일어서야 했습니다. 4개월째 복지관 관장님이 불렀습니다. 일 잘하신다고 소문났어요. 혹시 주 5일 근무 가능하세요? 시간은 똑같이 4시간이고 월급은 120만 원으로 올려드릴게요. 120만 원이면 월세와 생활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가벼웠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발걸음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 근무 시간 늘어났어. 이제 매일 나가. 엄마, 괜찮으세요?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오히려 좋아.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했는데. 엄마 목소리가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랬을까요?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변하고 있었던 걸까요? 5개월째 복지관에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이 열렸습니다. 강사는 경찰관이었습니다. 피해 사례를 설명하는데
자신의 이야기와 똑같았습니다. 원금 보장, 고수익, 해외 투자. 교육이 끝나고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15억을 잃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왜 당했는지 아세요? 욕심 때문이에요. 그리고 외로웠어요. 누군가 저를 챙겨주는 것 같아서 믿고 싶었던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저처럼 되지 마세요. 세상에 쉬운 돈은 없어요. 의심하세요. 그리고 가족한테 꼭 이야기하세요. 강의가 끝나고 몇 명이 다가와 손을 잡아줬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용기 내주셔서요.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5개월 전보다 얼굴이 여위었지만 눈빛은 더 또렷해진 것 같았습니다. 6개월째 순자와 함께 작은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복지관 옥상에 만든 작은 텃밭이었습니다. 상추와 고추,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웃음이 났습니다. 예전에 베란다에서 키우고 싶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엄마가 키운 상추예요. 주말에 아들네 집에 갔을 때 상추 한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며 입에 넣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키웠어. 할머니 대단하지? 응, 할머니 최고. 그 말 한마디가 기뻤습니다. 잃어버린 15억보다 이 순간이 더 값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경찰 조사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 진행 중이래. 근데 기대는 안 해.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대.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니야. 엄마 잘못이야. 내 말을 안 들은 거. 미안한 건 엄마야. 그래도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다시 일어서신 거.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억울해서 분해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서, 미안해서, 그리고 살아있어서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지만 이제는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퇴직할 때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처음 몇 장에는 투자 수익 계산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새 페이지에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배운 것 또는 잃어도 삶은 계속된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작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누군가는 퇴근하고, 누군가는 저녁을 먹고, 누군가는 아이를 재우는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자신도 그 평범함 속에 있었습니다. 15억을 잃었지만 건강은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도 있었고 친구도 생겼습니다. 매일 할 일이 있었고 작은 성취가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돈은 빠듯했고 반지하는 습했습니다. 가끔은 후회가 밀려왔고 밤에 잠 못 이루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었습니다. 내일도 복지관에 갈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웃고 작은 일을 하나씩 해낼 것입니다. 주말에는 텃밭에 물을 주고 아이들과 통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첫 출근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설레고 두렵던 그 마음. 지금도 비슷했습니다. 두렵지만 설렙니다. 앞으로 어떤 날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살아갈 자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